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여전히 그 관저에 머물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서초동 자택도 있고요. 근데 이곳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상가도 있는 또 주상복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또 경호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경호 문제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서초동 사저에 돌아가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 계속 중이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거취를 이제 정하셔서 그래도 이제 이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메시지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내놓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제 당에다가 내놓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짧게 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지만 정말 SNS로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메시지가 더 길어진다거나 한다라고 하면 다들 이제 좀 또 오해를 하고 이상한 또 입장을 또 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달릴 것 생각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그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문을 짧게나마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두고 그 장 변호사님 승복의 내용이 없지 않느냐. 분명하게 또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였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승복의 메시지는 특히 명확한 승복의 메시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지지자들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곁을 지키겠다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지지해 주셨던 국민들 여러분 옆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탄핵 결정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변호인단과 만찬을 하면서 거기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저 정치를 시작했고 이것은 그저 전직 대통령 또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중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에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에 담겨 있듯이 대선 과정이라든지 정치권의 현안이라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들께 통합과 사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 언제 관저에서 나가서 사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관저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이른바 투톱,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만남에 이어서 주말에는 나경원 의원하고 차담도 했다고 하는데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전원을 통해지고 이런 것들 관저 정치로 봐야 할까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제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띄어진 것처럼 그 메시지가 정말로 간결하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대통령이 뭐 국민 곁에 있겠다라는 이 말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말일 수가 있고요. 이게 관저 정치로 뭐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메시지에서도 보면 그 간결한 메시지 안에 뭐 승복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광장에서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분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이제 의원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 어려운 국면에 참 고생을 해줬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마움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관저 정치를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런 프레임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6월 3일이 선거일이 확정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공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공고는 국무회의가 이제 열려야 그때 이제 정식으로 공고를 하는 것이고 예. 아마 그래서 내일 6월 3일로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그 선거일이 공고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이게 선거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을 지지해준 그런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이런 표현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시니까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탄핵 선고문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셨던 부분 간략하게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먼저 상 위원장님. 사실 뺄 문장이 없을 정도의 저는 최근에 봤던 어떤 판결문보다도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보신다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명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는 시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꼽은 점은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 이게 무슨 중대한 법 위반이 있냐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민들과 그리고 군경의 그런 역할 등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명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 대변인님.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헌재가 고심을 해서 결정문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장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또 그런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국회에서도 정부와 같이 협치를 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줄탄핵으로 이제 국정을 마비시켰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자마자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 없다라는 표현까지 헌재가 이제 쓰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예산 삭감도 이거는 예. 증액 없이 예산 삭감을 한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입법을 이제 거대 야당이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 입법의 내용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이런 국정이 그러니까 마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부분 그 대목. 이런 예. 부분을 또 헌재가 또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고심을 담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4일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인데 그동안 그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단도 밝혀뒀습니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네요. 일단 헌재 탄핵 심판 절차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별도이고 별개이기 때문에 예.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 나름대로의 아주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그런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할 거고요. 증거법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헌재에서 그날 밤에 있었던 행위들 중에 내란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인정한 사실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이 증거로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에서도 이 탄핵 결정문을 다 분석해봤을 것이고 이 결정문들을 아마 형사재판에 또 증거로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지어질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으로는 굉장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여건 없겠지만은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 이제 과정에서 예. 국민이 계속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헌법재판이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헌재 결정에서 보충 의견 두 분의 재판관이 밝힌 것처럼 특히 이제 형사 재판이든 아니면 헌법 재판이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파면 그리고 또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인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재에서는 이게 헌재 재판이기 때문에 기존의 형사 소송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충 의견을 두 분이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각 의견에 더 가깝다라고 각하 의견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특히 이제 형사 소송법의 전문 법칙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증인들이 이제 나와서 내가 수사에서 밝혔던 그런 이제 조서에서의 내용과 내가 직접 재판정에서 밝힌 그런 증언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그 기록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뭐 오염된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아마 형사소송법에서는 더 이게 재판 절차가 엄격하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보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처럼 조금 더 엄격하게 심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함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국민의 피해가 없었다라는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 영상 한번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계엄 선포 당일에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모습인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 출입증을 폐용한 기자가 이제 취재하려고 하니까 이제 에워싸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뭔가로 이제 포박하려는 듯한 케이블 타이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좀 물리적 행위를 좀 가하려는 이 행위, 이 장면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법 선명하게 담긴 국회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앞으로 이 영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영상이 이렇게 뒤늦게 공개된 것 자체로도 많은 분들이 왜 이게 이제 나왔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이거든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뭐 이제 CCTV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탄핵 선고 직전에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장면들이 결국에는 형법상의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크게 그렇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은 이번 헌재 탄핵 결정문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형사재판에서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에 침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부분과 관련되는 요건상으로 저 영상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인 기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를 했고 막 끌고 가고 포박을 시도했다라는 장면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게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 저 정도인 것이고 아마 검찰이 또 따로 들고 있는 증거 영상들도 분명히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결국 내란 행위였다라는 부분들, 그 폭동과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들을 검찰이 추가로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함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는 저 영상을 처음 봤는데 아마 저 부분으로 당연히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증거 법칙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 이제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 탄핵 재판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이제 뭐 그 요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인원을 꺼내라 뭐 케이블 타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등장하고 또 맞는 영상이 지금 마침 딱 등장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누가 얘기를 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한 것인가 아마 지금 저기에서 출동한 그러면은 군인들이 저렇게 했고 만약에 저분이 진짜 뭐 기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분들을 다 불러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저 부분은 지금 보면 그저 상당히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서 저 부분에 관한 증거로서 이제 쓰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저게 예. 어떻게 찍혀진 것인가. 저게 보면 아무도 사람이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언제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찍혔던 그런 부분인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또 핵심적일 텐데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주요하게 다툴 부분이 뭐였나요?
결국에는 예. 그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청장은 그 당시에 국회 봉쇄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혐의와 연결짓는다면 그 국회 봉쇄 지시를 결국 전 대통령이 했고 이것을 받아서 주지호 그리고 김봉식 청장이 이제 하위 직급에 있는 부하들에게 결국 이 지시들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전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들이 상당히 일관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국회 봉쇄가 조 청장 등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지금 진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고령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따르라고만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지호 청장이나 김복신 청장 둘 다 모두 공이 사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다만 이 재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4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에 관련된 혐의 재판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곳에서도 아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특히 조지호 청장이나 김복신 청장도 증인으로 또 채택돼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지호 청장이 국회 봉쇄하라는 지시를 경찰 간부들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함 대변인 또 하나가요. 이번 주 목요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이 3차 공판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파면 결정과 좀 맞물려서 혹시 지금의 내란죄 혐의에 더 추가되는 영향을 받을 부분이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일단은 필요하다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증인으로 이제 불러서 또 증언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피고인인 그런 사건 말고도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거는 당연히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이제 나와서 만약에 부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면 A가 말하고 B가 말하는 게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네. 당연히 법정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비비를 이제 가려야 가려야겠죠.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아마 증인으로도 출석할 것이고요. 또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피고인으로도 출석해서 이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 아마 또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또 보도가 일일이 다 되는 것처럼 아마 다 공개될 것이라고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그런 보도 중에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라고 오히려 생각된 부분은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위증교사라든지 아니 본인의 대장동 이제 관련해서 증인으로 주요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5번의 증인으로 이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번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를 방법이 없다. 이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감치 명령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인을 못하고 강제 구인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증인 없이 주요 증인 없이 이재명 없이 이제 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네. 이런 점에서 국민 누구라도 이런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저희가 피고인이든 증인이든 다들 나가서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재명 피고인이라든지 이재명 증인은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물론 뭐 왜 못 나간지 사유서를 냈다고는 합니다만은 판단은 뭐 국민들과 재판부에서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처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영향 또 수사 과정에서 급물살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현직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돼 있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란 외환해죄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혐의로도 수사받고 그리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호처에 뭐 총을 쏠 수 없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취지의 그런 혐의 자체는 예. 결국 경호처에게
체포영장이 지금 정당하게 집행하러 오는데도 이걸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찰로서도 관련돼서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아 왔지만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관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뭐 반려되고 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했고 이 지시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지금 이거의 내용에 덧붙였어요, 함 대변인님. 지금 또 경찰이요. 김성우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을 했죠. 경호처 수사 앞선 내용과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아마 조사가 되고 또 혐의가 있으면 재판에 붙여져서 이제 재판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경찰의 그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확보가 된 것이 도대체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변호사로서 우려감을 지금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경호처에 대한 이런 수사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총을 쏘라고 했다. 뭐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이제 기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아마 조사를 한 뒤에 이렇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속되는 그 과정이 공수처에서 이게 적법하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구속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또 구속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경호처는 대통령과 또 이런 경호를 해야 될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저 진술은 누가 저렇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렇게 경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확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공개되지 않는다. 이게 재판에서는 왜냐하면 맞지 않는 나의 그러니까 유리한 그런 진술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 절차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공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네. 반드시 이제 수사와 그리고 재판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진술을 경찰이 만약 확보를 했다면 어떻게 확보를 한 것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이 되게 확정적으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했다라는 진술을 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 부위원장님. 지금 경찰의 경호처 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전망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 등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지금 관전을 비우지 않고 며칠 동안 머무르는 건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우려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경호상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관저에 머무르는 중이기는 한데 사실 뭐 사저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언제 간다라는 지금 계획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관저에서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하실 국민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경호처에서 비화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그동안 계속 막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내란 혐의라든지 또는 이제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는 부분과 관련된 혐의들과 관련해서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그날부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서 이관이 되면 원칙적으로 15년 정도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장 30년 정도는 봉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또 내란 혐의와 관련된 문서들이 이대로 봉인되는 것 아니냐, 이대로 증거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잠깐 속보 내용 전해드리고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경남 하동군 산불 소식입니다. 옥정면의 산불인데요. 지금 산림청 산불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고 4시간째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중대본과 지자체는 조기 진화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 대변인님 관련된 의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조국당에서 이제 네. 증거인멸 우려가 된다. 이제 관저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모든 국민은 법적 절차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고인이야말로 1심에서 뭐 유죄를 받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죄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법원에 영장을 다 청구를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고 또 증거 기록물 얘기하셨는데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고 그러면은 관절을 비우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증거인멸 우려를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없는 얘기를 한 것을 이제 경찰 수사를 확보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네.